자, 이제 그 10분부터 보는데요. 그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거 하고 이제, 뒤에 감정평가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예? 쓰나미요? 자, 그게 참 이 공부라는 게, 이게 사람들의 능력은 다 비슷한데, 그게 얼마나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대학교 공부하는 방법을 미리부터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그게 안 배웠는데 그게 되나요? 그거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차츰차츰 이렇게 숙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 부를 리가 없고요. 공부라는 게 좀 해봐야 하는 요령을 또 아는 거죠. 그게 축적될 때까지는 좀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좀 익어야 되잖아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기다리고 해도 까먹고 물론 이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게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제가 예전에 그 공부했던 경험은, 저 예전에 그 튀넷 나오고 하는 그런 책 하루 종일 자요. 도서관에 가면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줄 아니까 막 항목 하나하나 하면은 하루 종일 읽었는데 50페이지밖에 못 나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그 민법 총칙을 잡게 됐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그때라고 해서 제가 무슨 특별히 능력이 더 뛰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물론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여러 분야의 책을 좀 더 읽은 건 하겠죠. 근데 민법 총칙이라는 책을 생전 처음 잡은 거예요. 민법이라는 책을.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쭉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남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또 읽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한 열흘 걸렸나? 한 권 읽는데. 두 번째 읽을 때 한 일주일 걸렸나? 세 번째는 도대체 이제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냥 줄거리나 알아듣자. 줄거리나. 다 알라고 하지 말고 줄거리나 알아듣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줄거리나 세 번째 읽을 때는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600페이지를 첫 번째 열 며칠, 두 번째는 5일, 세 번째는 3일 만에 다 읽었는데, 신기한 거는 세 번째 3일 만에 읽었을 때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세 번째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는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신경 쓰지 않고 굵직굵직한 줄거리만 따라오더라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남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문제집을. 이제 결국 3번을 읽었잖아요. 문제집도 600페이지예요. 그것도 3일 만에 다 풀었어요. 근데 틀린 게 몇 개 없었어요. 그게 줄거리를 아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줄거리를 아니까. 틀린 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세 번째 읽을 당시에는 정말로 그 독서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경험을 다 했어요. 저자와의 대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교실에서 책을 이제 수업 듣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수업하는 거예요. 그 단둘이 수업한 거를 이제 혼자 수업 듣는 게 집에 가서 누웠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민법 총칙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요 말이 그때 읽은 게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정신 나간 거죠.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25조, 126조, 129조 이게 다 그때 읽은 거예요. 표현들이 수권 행위 표시에 의한 이 125조인가요? 그 다음에 126조가 월권 이 권한을 넘는 거. 그 다음에 129조가 기간이 끝나버린 종료됐는데 계속 표현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그 어떤 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126조, 129조를 다 읽고 다음 넘기면서 아니 권한도 넘고 기간도 넘었으면 126조를 적용해야 되나 129조를 적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저에 대한 질문을 그 밑에 써놨더라고요. 이럴 때는 몇 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생각이 나니까 맞잖아요. 권한도 넘었고 기간도 끝났는데 그런 행동을 해버렸으면 그런 몇 조를 적용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자꾸 따져보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한 번은 본인 입장이 됐다가 한 번은 대리인 입장이 됐다가 한 번은 상대방 입장이 됐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35조는 전혀 그런 표시가,도 없고 권한 준 적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한테 책임을 지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무권 대리인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한 계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 잘했네 하고 그냥 추인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추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죠. 이 상황 저 상황 이렇게. 한 사람은 한 번은 저쪽 입장 한 번은 이쪽 입장 이렇게. 그러니까 2달이라고 해서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란 얘기죠.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뭐 독서 산매경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뭐 저기 산사에 들어가서 읽었는지 막 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디서 읽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몰입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딱 그때뿐이었어요. 그때 이제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이 식판에 이제 학교 식당에 식판을 받으면은 반을 딱 잘라서 반만 먹었어요. 위장의 부담 때문에. 그래서 2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52kg.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위장병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병 낫느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병 치료했죠. 병 걱정 마세요. 병 낫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일단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병 나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병 낫는 것도. 저는 마늘 먹고 났어요. 마늘 먹고 났으면. 아무튼 자 이제 10번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문제예요. 짧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저기 모택동이 그 공산혁명 그 과업을 이끌어내기 전에 북경대학에서 그 평생을 그 지도자로서 수행하는 그 지식을 확보한 게 불과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그러면 짧은 기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누구든지 한 번쯤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입원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고. 자, 도시 내부 구조는 동선다. 동심은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 세 가지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동심원 이론은 이제 가장 오래된 이론이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서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하죠.
동심원 이론에서는 제일 안쪽부터 이거 저걸 알고 있어야 되죠. 중심 업무 지구, 천의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 가장 단순화된 이론이고, 버제스라는 학자가 100년 전에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이론은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죠.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따라서 도시가 더 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 자, 여기서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하죠. 고소득 주거지역은 간선도로 근처에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자리 잡고요. 여기 경공업지대가 있으면은 저소득층들은 이 경공업지대에 일하는 근로자들이죠. 노동자들. 이 주변에 이제 저소득층들이 살고, 중급자지대는 여기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분리 개념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를 형성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 두 개는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핵이 성립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가지가 있죠. 동종업종 집적이익, 이종업종 분산지향성,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특정 위치나 시설 근처에,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자리를 잡고, 상업 같은 거, 금융업 같은 거,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 공업 같은 거는 외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핵이 여러 개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세 가지요. 여기 이제 여기 문제가 조금 적은 편인데, 요거 말고 뒤에 10번 말고 13번도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보면 돼요. 10번과 13번.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동심원 모델에 근거해서 도시 공간을 설명하는데, 도심이 중심에서 외곽으로 동일하게 커져가며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외곽에 입지한다는 이론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는 동심원처럼 동일하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고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고급 주거지는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저급주택은 그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게 주거 분리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으로 분화되어 발전해 가기 때문에 지가 구조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게 이제 잘못됐어요. 핵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가가 이렇게 단순해지는 건데요. 중간에 핵이 이제 여기도 중심 업무 지구는 있습니다. 다핵 이론에서도. 중심 업무 지구는 있는데 이제 모든 기능이 다 여기에 한데 몰려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러 다른 기능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는데, 중심 업무 지역에서 외곽으로 할 때 부도심 지역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단핵도시 형태로 발전했으며, 신도시와 대도시는 주로 다핵도시 형태로 개발한다. 그렇고요. 다음에 13번도 하나 더 볼까요? 기출문제에서 13번.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또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당연히 소득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죠. 소득 계층,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주거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죠. 다음에 이번에 버제스에는 도시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봤다.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그 3번과 2번의 내용이 서로 바뀌어 있죠. 3번의 도시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의 등의 과정으로 나타내는 것은 동심원 이론이죠. 그래서 바뀌어 있고요. 다음에 4번은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미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저미지대가 천의지대, 전의지대와 같은 거예요. 고급주택지구보다 원거리가 아니고 가까이 있죠. 전의지대가. 4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핵이 있잖아요. 이게 공업 핵이 있고 소매 핵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이 성립되는 이유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이 있느냐. 소매, 도매, 뭐 공업 또는 주택 이런 거는 아까 동종업종의 집적이 이종업종의 분산 지향성,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동종, 이종, 특정 위치, 지대 지불 능력 이렇게 하면 되죠. 동종, 이종, 특정 위치, 지대 지불 능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론은 자, 296쪽이에요. 296쪽. 감정평가는 일단 앞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분류도 있고요. 3방식 가면 이제 계산 문제하고 결합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앞부분은 그나마 좀 괜찮죠. 가격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는 게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체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가격 이론에서 가격 재원칙이 좀 그나마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에요. 여기는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게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하는 거 있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그다음에 가격 원칙 있죠. 가격 원칙. 여러 가지 가격 원칙.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격 이론이죠.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근데 이제 감정평가 분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감정평가 분류는 일단 중요한 게 현조, 기소, 일구부 해서 현이 뭐예요? 현이 현황평가, 조는 조건부평가죠. 기는 기한부평가, 소는 소급평가 이렇게. 여기 이제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이게 뭔 소리예요? 물건을 평가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대로 평가, 현재 상태대로. 근데 그 현재 상태가, 현황이 불법적 이용이에요. 일시적 이용이에요. 그러면 그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불법적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고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이죠.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 평가하는 것을 건부지 평가라고 하죠. 지상의 건물은 평가해야 하네요. 지상의 건물 평가해야 하네요. 지상의 건물 평가하면 그럼 복합부동산 평가하는 거예요. 땅도 평가하고 건물도 평가하면은 건부지 평가한다는 것은 지상의 건물은 평가하지 않고 밑에 땅 평가하는 건부지가 뭐예요? 건부지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잖아요. 한 두 달 또 지났다고 또 까먹은 건 아니겠죠, 설마. 그 건부지 평가는 현황 평가예요. 근데 조건부 평가는 예외죠.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예요. 이거는 나지상정 평가죠.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게 나지상정 평가. 이게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나지상정 평가.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죠. 뭐에 대한 예외예요? 얘네들은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게 언제예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이런 기준 시점을 정할까요? 이게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절량 개념이기 때문에 절량 개념. 시점. 왜냐하면 그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은 그는 의미가 없잖아요. 언제적인지를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 아니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어제 오늘 상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상황은 변한단 말이에요. 상황은 변하는데 없어져 버리지 않고 물건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뭐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자꾸 변해요. 이 변동의 원칙과 관계에서 변동 원칙. 가치 형성 요인은 자꾸 변하는 거죠. 한 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라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한 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데 말로 변동하는 걸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오래 쓰고 가치 형성 요인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 시점, 절량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이 기준 시점은 중요합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 언제적 가격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의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이거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뭐보다 미리 정하는 거예요? 가격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의뢰할 때. 언제적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해야 돼요.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로서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소급평가,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기한부 평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다음에 이제 1구부. 원칙은 개별 평가죠. 원칙은 개별 물건마다 하는 건데, 얘는 키워드가 뭐예요? 일괄평가는 오늘 아까도 했잖아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물건이라 해도. 그런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일체로 거래, 불가분의 관계.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뭐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라고. 부분은 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부분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 평가하는 걸 말해요. 원칙적으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구부 이렇게. 자, 일단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공인평가, 공적평가는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공인평가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고, 공적평가는 그는 공적기관이 한다 그랬어요. 공적기관이 한다. 공적기관이 한다는 얘기는 공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죠. 그런 거. 법정평가하면 법에 정한 대로 하는 평가다. 법규에 정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감정평가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의 판단이나 의견을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그렇죠? 첫 번째 줄은 법령상 정의고요. 법령상. 두 번째 줄은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공인평가는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로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죠. 맞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의 그 기준이 아까 이게 현황평가 기준, 이게 이제 이런 기준도 있고요. 지금 상태대로 하는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현황평가 기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고, 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돼요. 다만 법령의 규정이나 의뢰인의 요청 또는 평가 목적, 대상 물건의 성격상 시장가치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에 맞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고?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이렇게. 그럼 시장가치가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통충정신, 이렇게 하라고 했죠. 시장가치가 뭐예요? 통충정신. 통은 뭐예요? 통은 통상적인 시장이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은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여기서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충분한 기간을 장기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기간.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 시장가치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뭐예요? 언제 이렇게 한다고요?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의뢰인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 법령이 어떤 법령에 정할까요? 특히 요놈이요. 적정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토지 가격 공시하죠. 주택 가격 공시하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하죠. 맞아요? 자, 그렇게 공시를 하는데 토지는 어떻게 구분해서 해요? 표준, 개별 이렇게 구분하고, 주택은 표준, 개별, 공동 이렇게 구분하고, 비주거용 부동산도 표준, 개별, 집합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이 8가지가 모두 다 무슨 가격이에요? 적정 가격이에요. 모두 다 8가지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시가가 100만 원보다는 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주택은 아직도 멀었어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 대상이 6억 아닌가요? 6억 초과인가요? 9억인가요? 언제 올라갔어요? 올해는 아닌가요? 그 전에 올라갔나 이미? 그 전에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9억이면 6억 넘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었을 경우라면은 종부세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시가가 6억인데 적정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하면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4억.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주택은. 토지는 이제 많이 줄었어요. 아무튼 적정 가격과 시가는 다른 거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 법령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뭐로 평가하게 돼 있다고요? 적정 가격,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시장 가치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현황 평가.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 상황, 제한 물건의 부착, 점유 상태 등의 현황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건부지 평가는 이에 해당한다. 지문 상태대로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 되며 이는 예측의 원칙이 그 근거가 된다. 예측의 원칙이 아니라 아까 변동의 원칙. 이번에도 연결이 돼요. 이번에 기준 시점은 물건의 가격조사를 시작한 일자인가요? 가격조사 완료일이죠. 뒷부분은 맞고요. 감정평가 필수 기재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 일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만이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요. 의뢰인이 할 수도 있고 법령에 정한 게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언제라고 정해놨을까요?
매년 1월 1일로 정해놨어요. 매년 1월 1일. 다음에 기준 시점 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격제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며,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한 날을 말한다. 예, 이게 실시한 날이 아니라 완료한 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조사 완료일. 다음에 4번의 기준 시점이 과거 일정 시점인 경우 기한부 평가 반대 요소는 바뀌어있죠. 그것도 4번 바뀌어있고요. 다음에 5번의 기준 시점 의뢰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며,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예, 5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참고로 봐주시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 맞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여기 키워드죠. 구분 평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가 가능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피고용 관계에서 그가 고용된 단체의 업무를 위해 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나요?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그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공익평가라 한다. 자, 여기에 틀렸네요.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이건? 법정이에요, 법정.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법정.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 6번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두 토지 중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를 매입하여 하나의 획지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하나의 획지로 이용함으로써 증분 가치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증분 가치가 뭐예요?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가치를 말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자, 요 앞토지와 뒷토지 요거 1억이에요. 앞토지 1억, 뒷토지 1억. 가액은 똑같다고 치고요. 요거 두 개를 합병을 해버리면은 3억이 된다면 증분 가치가 1억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럴 경우. 자, 그래서 앞토지 소유자가 뒷토지 소유한테 땅을 매입을 해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1번에 B 토지를 자료형 토지를 하고요. 2번에 이와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이죠. 이 병합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두 토지 소유자 간 증분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현황평가를 한다. 맞나요? 현황평가가 뭐예요? 현황평가. 있는 지금 상태.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잖아요. 지금 상태가 왜 이거. 그럼 얼마로 평가해야 돼요? 1억을 평가해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합병을 하려는 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합하면 이게 1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앞토지 소유자가 뒷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1억에 파세요 하면은 이 사람 팔겠어요? 네가 팔아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지금 1억으로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를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 돼요? 이걸 합병을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죠. 무슨 평가라 그래야 돼요? 조건부 평가라 그래야죠. 조건부 평가. 됐나요? 이 경우 감정평가사는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기여의 원칙 적용합니다. 왜? 이 토지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앞 토지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토지가 합해서 증분가치 1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1억이라는 게 각각의 1억 말고도 1억이라는 게 더 생기는 거는 두 개가 각각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을까요? 1. 증분가치 1억을 뒷토지 면적이 더 넓어서 뒷토지에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액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럼
이쪽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가액비가 있고요. 상식적으로 가액. 1억 똑같잖아요. 그럼 반반. 면적비도 있어요. 면적이 더 넓은 게 기회가 더 높다. 그러니까 야, 2개 다 하자, 다. 가액비도 따지고 면적비도 따지고 절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하면 되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요. 다 그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에 따라 그 기여한 부분만큼을 나눠야 돼요. 증문가치를. 됐죠? 자, 그 기여 원칙. 자, 이래서 만약에 이 뒷토지 가격이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 1억 5천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1억 5천 못 받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그래서 이걸 한정가격이라 해요. 한정가격. 여기 이것도 이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죠? 한정가격. 그래서 한정가격과 관련해서 기여의 원칙이 나온다고요.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한정가격, 병합분할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병합분할 가능성. 그리고 조건부 평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가격 이론으로 가는데요. 가격 이론은 일단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게 있죠.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게 있죠. 가치는 추상적 개념이죠. 가치가 뭐냐, 가격이 뭐냐, 좀 이게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는 구체적 개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옛날에 투명인간 있죠. 투명인간 왜 그 있잖아요. 투명인간 잡으려고 이렇게 막 페인트를 뿌리면 이렇게 묻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는 투명인간 같은 개념이고요. 추상적. 투명인간이 옷을 입으면 드러나잖아요. 그게 가격이죠. 화폐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가치가 화폐라는 옷을 입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되는 거죠. 구체적이 되는 거죠.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얘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이거는 장래 기대되는 표현이 게 현재 시점, 이렇게 현재값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현재값이에요. 장래 기대되는 표현이 게 현재값. 이거는 실제로 지불된 값이라 해서 뭐 과거값이다 이렇게 구별하고요. 이거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치라는 거는 보세요. 사용가치, 교환가치, 보험가치, 보상가치, 과세가치, 여러 가지 공익가치,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어요. 동일 시점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보험 들 때 보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거래되는 가치하고 똑같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세금 매길 때의 가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과세 가치, 보험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동일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동일 시점에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동일 시점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죠. 이 오차는 단기적으로 오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치하더라도요. 가치가 본질이에요? 가격이 본질이에요? 가치가 본질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일까?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서 같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서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통일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서 이게 지금 얘가 1억인데 얘가 1억 3천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치는 1억인데 가격이 1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본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본질이. 지금 투명 인간이 옷이 지금 작아. 옷이 너무 커. 옷이 너무 크면은 맞추려면은 투명 인간을 덩치를 키워야 돼요. 옷을 정글 입혀야 돼요. 옷을 정글 입혀야지. 이 거품 꼈다고 지금 거품. 1억짜리밖에 안 하는 게 막 사람들이 거품이 끼서 1억 3천에 거래하고 있다고요. 본질은 이놈이라 본질은. 투명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커요. 뭐 옷을 줄여야지 사람을 늘릴 수 없잖아요. 가격이 결국 거품이 빠진다요. 거품이 빠져서 1억으로 가게 된다고요. 이것도 체크 안 했으면 너무 틀릴 뻔했네. 얘가 본질이라는 얘기는 얘는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그대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가격이 거품이 끼었으면 올라갔다 저평가돼서 밑으로 떨어졌다. 예,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1억이라는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1억으로 가까이 가요. 1억으로 가격이 등락하면서 얘가 본질, 가치가 본질, 가치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치가 아니고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다.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가격이 가치한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가치 가격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가치 형성 요인에 뭐가 있고요. 형 이름 일지계가 있죠. 가치 발생 요인 동생이죠. 효상유 또는 유상유,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유용성이라고도 하고요.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다 그랬고요. 이런 항목들 뜻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일찍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원칙인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몇 개 문제 풀고 좀 쉬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03쪽에 2번을 보겠습니다.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가치 주관적 추상적 맞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맞나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되고요. 단기적으로 괴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는 가치를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정답 지원이 됐는데요. 내구재의 경우에는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잖아요. 효용의 지속기간이 긴 경우에는 가치 정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교환가치라 그래요. 교환가치.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 이걸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4번,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요거 이제 3번 지문보다는 1번, 2번, 4번, 5번 지문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가격 특징에 대해 설명을 시작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특징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교환의 대가도 있고, 용익의 대가도 있고, 교환의 대가에는 뭐라 그래요? 교환의 대가는 매매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표현하고요. 용익의 대가에는 이제 임대시장에서 임대료라고 하죠. 요거는 원본이고, 여기는 과실이고 법정 과실이죠. 민법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에만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기타 권리에도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익에도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병존할 때가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이 땅이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용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각각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소유권은 지상권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보다는 가치가 떨어지죠. 사법상의 제한이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각각의 권리에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요.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밑으로 잘 안 떨어지죠. 하방 경직적이다, 이런 말을 또 쓰고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3번, 1번.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격 외에 용익의 대가인 임료가 중요한데 이는 영속성에 근다. 자, 영속성에 근거하는 거, 이거 임대차 할 때 말씀드렸죠. 임대차는 뭐와 관련돼요? 영속성.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은 임대차 안 하죠. 소비대차예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임대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다원론에 의할 경우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로 평가함이 원칙인데 가격 다원론은 부동성에 근거한다. 가격 다원론이잖아요. 여러 가지는 뭐겠어요? 용도 다양성, 여러 가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는데 이는 영속성, 장기적 배려, 영속성.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부동산에 결부된 각종 권리와 이익의 가격이며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병존하는 경우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 모두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나 부동산은 생산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수요자들은 들락날락 거리기가 쉬운 편인데 공급자들은 들락날락 거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은 아까 시장가치 했잖아요. 통칭정신. 그 얘기예요. 4번은. 그래서 정답이 뭔가요? 4번이죠. 추품기간이 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적당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4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이제 5번은 가치 발생인 형성 요인 이런 내용 되는데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